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힘들어. 비안도 64 전봉준의 생계는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다. 이거는 그 아버지 전창혁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집안이긴 양반의 집안인데 양반 집안이 몰락하면은 이게 탁 어중뛰잖아요. 가서 뭐 막노동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서 무슨 뭐 팔천민처럼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중뛰어서 그 전봉주 장군 아버지도 전창혁이도 거기서 이제 서당 혼몽을 하면서 약방을 운영했는데 전봉준도 똑같이 그걸 물려받아요. 약방을 하면서 그 서당을 이어가는 그런 생활이라 입에 풀칠하기가 바빴답니다. 경호는 여동생 동희가 둘째 딸을 낳다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전봉준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고 조카들의 앞날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힘이 되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경호선사의 책임감이 말도 못해서 다 먹여 살려요. 먹여 살린다기보다는 다 돌봐요. 그 조카들을. 더군다나 전봉준 장군이 처형을 당하면서 그냥 전처가 난 저기 아들 용규는 또 일찍 죽어요. 또 용현이를 끝까지 돌보고 혼인까지 시켜요. 그래서 그것은 전봉준이 비록 매부이지만 항상 의협심이 강하고 어릴 때 저기라니까 동무라기보다는 같이 동생인데 그냥 서당도 같이 다니고 하여튼 전봉준하고는 몇 살 차이? 6살 차이죠. 비록 매부이지만 항상 의협심이 강하고 장부에 기질이 있어 집안이 언제나 안정되지 않고 이제 전봉준이 바깥으로만 나돌으니까 그 경호선사 여동생이란 딸이 또 둘이나 있잖아요. 그 둘, 또 그제 남편이 씨가 난 아들 둘 이렇게 그 사남매를 경사가 떠안고 밖으로만 나도는 가장이었기에 안심할 수가 없어 마음에 쓰였던 것이었으니 전봉준은 천안전 씨 시조 전섭의 53세 손이었더라 이런 얘기지. 53세 손. 근데 요즘에 또 누가 뭐라더라 전봉준이 전 씨가 아니고 뭐 정원성이. 아이고 머리 아파. 그래서 또 이게 전봉준 장군을 어떻게 그것이 허술하게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왔단 말이야. 나도 몰라. 전창혁이나 전봉준이 서당이나 한약방 등을 운영한 것은 조선 말기에 흔했던 몰락한 중인들이 다 이걸 했죠. 양반 집안으로 가문 양반 가문이었더라 이런 얘기요. 경화가 아버지처럼 따르는 전봉준의 부친 전창혁은 고향 고창 당촌마을 했죠. 고창에 당촌마을에 덕정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덕정리가 우물 이름인데 그 우물을 먹고 자라면 덕 있는 사람이 된다 해가지고 경화선사가 그 송희옥이 그 삼촌이죠. 삼촌을 그 호를 저기로 지어줘요. 덕인으로 지어준다니까요. 말하면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촌리 덕정마을에 이렇게 다른 성씨를 가진 집성촌들이 이사를 왔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천안전 씨뿐이 아니라 여산 송씨도 있고 5개의 집성촌이 와 있었대요. 5개. 근데 그 중에 여산 송씨가 있었죠. 그래서 그 천안전 씨네 전창혁이하고 경호선사 아버지 송희옥은 거기서 알게 됐고 그러자 경호선사 아버지가 그 부인이 밀양박 씨인데 그 밀양박 씨가
익산군 왕궁면 그쪽에 집성촌이 있었어요. 밀양박신에. 그 시집을 오는 바람에 굴이 이사를 가게 돼요. 지금 경화선사 우동리 마을로, 봉동마을로. 그래서 헤어졌지만 그 결국은 전봉준 장군을 낳으면서 너 빨리 와라. 여기 공상면 9mm 여기 성인이란데 빨리 와. 이래가지고 10개월짜리 핏덩이를 데리고 이사를 들어온 게 그 공상면 9mm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찌들찌들한 인연이 있어서 서당훈장을 하다가 고부마을로 이사를 한 곳으로는 이제 고부로 또 이사를 가잖아요. 그곳에서 향교의 장의를 하게 돼요. 장의가 뭐예요? 이거 장의사, 의사. 옛날에는 이제 뭐 의사라는 면허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마을의 촌락에 이제 장의가 하나씩 있었죠. 전봉주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다른 아이들처럼 서상에서 한학을 공부했다. 그래도 전봉주는 13세까지는 거기서 살아요. 여기 어디에 두고 공상면 9mm에서 산다니까. 그리고 13세 이후로 이사를 가죠. 고부로. 정읍 살다가 혼인 당시에는 정읍에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소금실이라는 곳에 경화선사 여동생의 묘와 전봉준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묘가 할머니죠. 그러니까 할머니 묘가 거기 있어요. 소금실에. 갔더니 소금실에 전봉준 경화선사 여동생 묘와 전봉준 장군 할머니 묘는 없고 뭐만 있더라? 석탑사만 있더라. 그래서 석탑사에 가서 추워 죽겠는데 너무 추웠는데 그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참으로 훌륭하셔. 그냥 비구니지만 스님의 기본을 갖추신 그러한 자비로운 분이 계셔서 밥 한 끼 뜨뜻하게 얻어먹고 왔어요. 석탑사. 유난히 키가 작아 5척에 불과해서 성인이 되어서는 녹두꽃이 쬐끔하잖아. 키가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왜냐? 녹두꽃 필물 아니 그거는 녹두꽃인가? 뭐지? 메밀꽃 필물이지 거기는 이호석이. 녹두라는 별명이 들었는데 가장 유명한 별명인 녹두장군이 그것이었다. 그가 비록 키는 작고 체구는 작아 보였지만 그 늠름한 기상. 누가? 전봉준이가 누구보다도 남달라서 어디 가서나 항상 대장으로 인정을 받았더라. 전봉준은 그 첫째뻘인 송씨와 송동이 경화선사 여동생 사별한 후에도 여전히 가세는 공공해. 젊었을 때의 가정생활은 상당히 더 빈곤했어. 그러니까 그 동이의 산후병 그거를 돌보지 못해서 죽었잖아요. 그 뒤치다거리 하나를 못해서 죽었어.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떼기라고는 돈밭을 다 합쳐서 세마지기 가지고 코에 붙이고 사나. 그렇게 어려운 살림을 살았더라 이런 얘기죠. 당시 빈농층이 소유했던 평균적인 수준이기는 했으나 한 가족이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면적이었으니 고창군 당촌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전봉주는 가세가 기울어짐에 따라 순창, 임실, 정읍 다 돌아다녀요. 떠돌다가 30살 즈음에는 고부마을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고부에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전창혁이가 그 고부군수 조병갑이란 놈이한테 몰매를 맞아서 죽죠. 서장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한약방을 차려서 한의사 생활을 하기도 했다. 가장 그래도 안정된 시기에 장성하여 부양가족을 거느린 봉주는 생계를 위해서 훈장뿐이 아니라 때로는 풍수쟁이, 경호사는 똑같아. 풍수를 잘해요. 그 다음에 약장수 노릇을 했고 경호선사도 약초꾼이죠. 편지를 대필하기도 해서 먹고 살았어요. 대서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섭이 받는다는 게 미리 그 대신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랑 전봉준 장군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맞았던 부분은 풍수지리에 능하고 그 한의 그 약초에 능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았고 또 의기가 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다 운명이라고 봐야죠. 봉주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꼭 조계사 거기 영풍문고 앞에 지날 때마다 봉준아 불러요. 봉준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이고
언제나 당당하고 포부 넘치는 기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누구보다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에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다. 누가? 봉준이가. 비록 경작하는 너는 새마지기에 불과해. 새마지기가 다 코에 붙여.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죽을 먹을 처지고. 양반. 그때 가장 우리나라가 조선이 가장 어렵게 초급 높이로 그걸 유지하면서 민생들의 그 삶이 진짜 완전히 최악이었죠. 양반들에게 수탈당할 문걸조차도 없는 형편이었는데 이러한 골핍한 삶의 경험이 양반의 후회요. 누가? 전봉준이가 아까 몇 대손이랬죠? 하면서도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이해하는데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도 전봉준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봉준 장군 같은 이렇게 동학농민혁명 같은 이런 게가 나오려면 힘들어야 나와요. 잘 먹고 잘 싸고 배지 부르는데 뭐 들라고 혁명을 이렇게 나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봉준 장군이나 경허선사나 그래도 식자층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랫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한 거는 너무 어렵게 살으니까 그거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게 싹 트는 거죠. 정의감이. 사회를 바로잡겠다는 그러한 정의감이 싹 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렵고, 또 하나, 이제 이 수행도 그래요, 여러분. 수행도 등 뜨시고 배지 부르고 돈 많아봐. 누가 수행하려고 그래? 놀러 다니지. 크루즈 타고. 아이? 오냐? 오만 데 가서 맛있는 거 다 먹고. 이게, 그러한, 진짜 엄청난 그 어려움이 공경에 처하지 않으면 도 닦을 생각을 안 해. 가물에 콩나듯이, 우리 누구야, 누구지? 부처님의 가섭존자 같은 분은 아주 부자인데도 이미 그런 분들은 타고나시잖아요. 서가모니는 안 그랬나? 서가모니도, 카필라 국의 왕자야. 그런데도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벌써 이 싹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준해서 어려움에 정착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으면 뭘 해보려고 안 해. 근데 이제 전생부터 닦은 사람들은 또 다르죠. 근데 나 같은 경우를 들여다보면은 우리 집이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진짜 서발막대에 걸릴까 없이 그냥 죽 끓여 먹고 죽도 끼니에 명할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나는 그러한 거에서 이 불교를 알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런 거를 슬퍼하지도 않았고 그냥 아기 때서부터 그냥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게 애기가 지가 뭘 한다고 개미한테 밥을 줘. 지 먹을 것도 없는데. 학교 때 이제 옥수수빵 주면은 그 옥수수빵이 애들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를 준다니까. 그 점심에 학교 끝나기 전에 파하기 전에. 그 옥수수빵 먹으려고 얼마나 하는데 그거를 다 줘버려요. 개미들한테. 근데 그게 누가 가르쳐서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가 선인연을 쌓아야 돼요. 착할 선 말고 참선선이 참선선의 인연을 쌓아야지 여러분이 반드시 수행의 길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혹시 이 강의를 듣거나 어서 참선이라고 주워 들었으면 꼭 붙들고 있고 참선은 또 누가 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그 인연을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쌍한 처지의 민중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전봉준이나 경허선사나 풍수, 방술 이런 거에 등하게 됐더라 이런 말이죠. 경허선사도 아마 천석군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그 탐관오리에 의해서 다 뺏기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다면 경허선사가 출가를 했겠습니까? 안 하지. 근데 그래도 출가를 했을 것 같아요. 왜? 경허선사 정도면 출가를 안 하고는 못 빼기지. 왜? 이미 그냥 이 선의 인연이 너무 많아서. 민중들이 의지했던 풍수지리, 방술, 알죠? 방술 비방하는 것든 전복 등의 전봉주에 등했던 것도 그들에게 쉽게 민심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나 민심을 얻을 수 있나? 그 사람이 능력자여야지 되지. 능력자여야지 된다니까. 그러니까 경허선사나 전봉준 장군이나 뭔가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경허선사가 더 능력이 있었게 전봉준이 있었게. 전봉준보다는 경허선사예요. 근데 전봉준 측에서는 지랄지랄 한다니까 경허가 뭐요?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어? 전봉준 장군보다 경호선사가 더 능했던 건 뭘까요? 용기예요, 용기. 해라! 주저주저대고 두려워하니까. 사나이 장군은 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너는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가라. 새날이 밝았다. 드디어 암간의 폐기밀을 쓸어버려라. 이렇게 하고 경호선사가 다 부추겼어요. 동안 오냐 그랬다. 왜? 그래서 이 전봉준 장군이 경호선사를 크게 믿고 의지하죠. 점술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다 경호선사가 앞서고 뛰어났어요. 그 무한약사사에서 하라고 그러면 할 일이지 왜 무한공산에서 안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다 말아먹느냐고. 어? 어찌됐건 전봉준 장군이 훌륭한 점도 많이 있지만 경호선사가 뒤에서 엄청나게 이걸 조종을 하고 말했잖아요. 이거 사발통문도 경호선사가 만들고 손가락 잘라 이것도 경호선사가 다 시키고 목에 떨어져야 돼 시키고 그냥 엄청나게 밀어붙이는데 에휴 또 이게 고집이 있잖아요. 전봉준도 한 고집을 하는 통에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또 나중에는 누구랑 손을 떼라 그래요. 어? 대원군이랑 손을 떼라고 한다니까. 소용없다. 근데 안 떼잖아. 운명이 달리해서 갔겠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더라. 이외에도 부친 전창의 계행으로 풍시지리를 보거나 사람들 길흉사에 달을 잡아주고 전복을 치는 거죠. 아니 길흉사를 해갖고 경호선사 전봉준 장군 경호사 여동생하고 했는데 왜 길이를 잡아서 했는데 전봉준 제일 불쌍한 거는 이제 전봉준 장군 부인 경호사 여동생이 죽었다는 게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죠. 이 경호선사가 많은 그 죽음을 접하게 돼요. 제일 먼저 아버지, 그지? 그 다음에 경호선사 여동생, 응? 그 다음에 또 전창혁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머니, 뭐 이런 순서로 다 하는데 편지를 대필해주기도 하면서도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곤 하였으니 이리하여 그 가족들의 생활은 말이 아닐 정도로 궁핍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호가 찾아갔을 때는 자신의 조카들의 모습을 보니 말라깽이가 돼가지고 우유도 젖도 못 얻어먹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차마 목 불린 게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생활을 누가 전봉준이가 하고 있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처음에는 엄청 말렸어요. 그런 거사를 일으키지 말라 안 된다. 아유 형님 좀 와서 도와주세요. 아니요 나 지금 몸이 아프거든. 이런 핑계를 대는 서간이 앞에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호선사가 돌변을 하면서 새날이 밝았으니 거사를 일으켜라 이래가면서 이제 하는 그게 8번째 서간에 나와 있는데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경호선사가 또 핑계대고 안 나가는 그 서간도 있어요. 내가 좀 몸이 아파. 그러니까 이거 세고, 그러니까 동한 거 끝내고 내가 한번 나가보마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기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간도 또 있거든요. 뭐냐? 안 읽었어? 그래서 경호선사는 풍수지리, 방술 이런 거에 등했다 이런 얘기죠. 부친도 마찬가지고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도 풍수지리 또 방술 이런 거 잘했어요. 경호선사도 마찬가지 아주 똘똘 뭉쳐서 다들 그때는 또 그런 거에 능한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원래 나라가 어지러우면 이런 게 성행하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우면 이렇게 돼요. 전봉준은 1855년 태어났어요. 1855년 12월 5일인가? 전북 고창의 당촌마을에서 몰락한 시골 양반이는 천안전시 전창혁의 아들로 태어나서 전창혁은 그 마을에서 훈장을 하고 선비로 자처했지만 먹을 건 없어. 그 조상들이 적어도 6대조 이내에는 초시에 조차 합격한 조상이 없었어요. 초시에도. 그래서 전씨 가문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은 양반인데 벼슬을 한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이야. 가히 게다가 부친 전창혁은 풍시주지서를 풍수지리에 그냥 빠져 있었어요. 전창혁은. 그래서 천하의 길지를 찾아다니면서 이곳저곳 가족들을 끌고 유랑해서 결국은 거기도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누구도 경호선사 아버지도 송두옥이도 또 그런 걸 믿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봉상면 9mm 오면은 성인이 출연한다더라 해가지고 전봉준 장군이 그걸 보내니까 그냥 전창이 그걸 얼씨구나 하고 왔죠. 뭐 그런 거 다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그런지 난 너무나 이게 피부로 다 가지고 아파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야. 전봉준도 전주 구미리에서 13년 살았죠. 그러니까 고창 병천마을에서 나가지고 10개월 때 핏덩이가 오게 되는 거죠. 13년 살고 14세 때에 이 태인 황새마을로 이사를 가게 돼요. 태인 황새마을에 이사 와서 18세까지 살다가 고부 지금실 마을에서 25세까지 살았던 것이다. 혼인도 이곳에서 하고 성씨도 이곳에서 사망했더라. 전봉준은 정업을 거쳐 다시 태인 고부둥지에서 전전했고 고부가 지금시인가? 지금시 이게 고부가 아니고 정업은 아닌가? 정업 고부는 마지막으로 이사 온 곳인데 이것도 잘못 썼을 것 같다. 태한 사람 태하늘로 지금실 소금동 뭐냐 지금실 지금실 조소리 정읍 지금실 산내면 동곡리 지금실 그죠? 정읍이야 정읍. 그냥 경화사 여동생이 시집을 그리 갔으니까 고부가 아니고 정읍 지금실 그죠? 지금실 조소리 2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경화사 여동생이 4살 차이 나거든. (25세까지) 조소리 마을에서 살았으니까 19살 때에 혼인을 해서 25세면 6년. 그렇죠. 6년이니까 경화사 여동생은 결혼 생활을 4년밖에 못했어요. 아주 속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새 집을 짓고 이제 여동생이 간 것이 자꾸 너무나 그리워해서 그 집을 부시고 새 집을 졌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여동생 묘, 응? 여동생 묘하고 할머니 묘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전봉준 장군은. 그러니까 그 둘째 부인 남평희 씨를 만나기 전. 전봉준은 정읍을 거쳐 다시 태인 고부둥지를 전전해 고부가 마지막이었죠. 고부군 조소리에서 동학농민이 발발하는 때까지 살았더라 이런 말이야. 이렇게 이것저것 여러 개 다니던 유랑 생활은 전봉준이 나중에 동학농민을 함께할 사람과들 만나는 계기가 되더라.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 1등이 누구요? 김계남이지 뭐. 또 봉상면 구미리에 사는 경호선사의 작은아버지 누구? 송희옥이. 예. 봉준은 20세 때에 봉상면 구미리에서 김덕명이를 만나고 김덕명이랑 같이 그거 하잖아요. 처형당 하잖아요. 여기 어디서 전옥사에서. 김계남이는 또 아래에서 죽고 송희옥이는 고산에서 죽고. 아이고
만나고 또 30대 때는 태인과 고부에서 요거는 이제 봉성년 9mm에서 만난 사람들 인연들이고 경호선사의 그 작은아버지 그리고 김계남이도 그리고 30세 때는 태인과 고부에서 최경선이 손화중이 손여옥이 서장옥이 서장옥이는 승려예요. 또 황하일이 등을 만나 후일 동학농민혁명을 날 수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같이 다 떼죽음 당해요. 나중에 그 동학님 최경선이도 죽잖아요. 손화중이도 죽고 이때 김계남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 김계남의 중매로 자신의 첫째 딸 전옥녀를 김계남의 중매로 출가를 시켜요. 경호선사의 동생이 낳은 첫째 딸. 어? 그래요, 안 그래요? 송희옥은 경호선사의 작은아버지로서 전봉준을 대원군에게 소개시킨 장본인이 송희옥이라니까. 근데 또 송희옥이 밑에 송헌옥이가 있어요. 사실은 벼슬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송희옥이가 시켰다기보다는 송헌옥이를 통해서 송희옥이가 있겠지. 왜냐면 벼슬자리가 송헌옥이니까요. 그러니까 송헌옥의 또 아들이 지난번에 내가 뭐라 했어요? 이제 그분 안 나타나. 대원군은 행랑에서 거주하면서 대원군과 친분을 쌓았고 손여옥은 손여옥이가 전봉준 장군의 그거예요. 천안매부예요.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의 동생이 있어요. 진고개라고. 어? 전고개라고. 전씨니까. 진고개 신사처럼 그 똑같은 이름이에요. 진고개, 전고개. 그래서 전고개를 손여옥과 혼인시키죠. 맞죠? 아까 송헌옥의 그 손주는 송용호예요. 왜 송용호는 안 나타나는지. 근데 송용호도 가셨겠구만이지. 꼭 만나고 싶었는데. 송용호가 안 나타나요. 에휴. 인연이 안다니까 안 나타나있지. 내가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안 나타나더라. 그래서 전고개와 혼인하여 천안매부가 되었으니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전봉준의 삶은 궁핍하여 때로는 경호가 도움을 주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경호 역시도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지만 경호선사가 도움을 줘봐야 뭘 줬겠습니까? 강사료 받아가지고 때로는 닭발을 하거나 시다림을 해서 경호선사가 닭발도 하고 시다림도 하고 이게 알바 뛰는 거죠. 알바. 경호선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이때는 동학사에서 그거 할 때니까 그지? 어이가 없다. 강사할 때니까 동학사 강사할 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경호사가 동학사 강백을 8년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돈 좀 받으면 그거랑 또 탁발 좀 하고 시다림도 해서 근근히 벌어서 알바 뛰어가지고 이제 전봉준을 살린다 이런 얘기죠. 시다림하여 전봉준을 가게 보탬을 주고자. 어이가 없네. 종종 들려 조카들을 돌아보고 전봉준의 둘째 부인 전창에게 준중대에 부친 전창에게도 가끔 이때까지도 살아있었죠. 전창혁이 돌아가신 거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1893년에 11월인가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1894년 1월달에 봉기를 해가지고 1895년 4월 25일 날 사형을 당하고 4월 24일 날 사형을 당하고 경호선사는 4월 25일 날 열반하시고 다 하네. 그거는 그 대신 4월 25일 날 열반은 음력이고요. 4월 24일 날 여기 전옥서에서 이거는 양력이에요. 음력으로는 3월 30날이고. 다들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달들이지만 또 기억 안에서는 안 되는 달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창혁도 찾아뵙기도 하면서 경호는 그의 도리를 다 하고자 했다. 그 아버지처럼 모셨어요. 수양 아버지. 그러면서 전봉준과는 종종 시국을 논하기도 하고 풍수질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전봉준이 출세하기를 바라는 천안배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을 아꼈지요.
무지막지하게 아껴가지고 또 전봉준 장군도 경호선사를 그냥 이 형님 해가면서 떠받들어서 그냥 둘 사이가 엄청 찌들찌들. 경호는 전봉준의 사람됨을 아깝게 여겨. 아깝지. 그를 염려하기도 하였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전봉준이 좀 출세해서 살기를 바랬는데 시절이 그 모양이 다 되고 이제 결정적으로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을 일으키게 하게 만든 원인은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그 고보군수 조병갑이라는 놈 때문에 전창흑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돌아요. 돌아 이제. 그래서 결국은 경호선사랑 거사를 이렇게 된 게 그게 동학농민혁명이죠. 어느 날 우연히 전봉준을 찾은 경호는 그동안 전봉준을 따르는 그의 시정배들이 이제 이 꾸러미가 좀 만들어졌지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거기 어디 누구야 송희옥이도 동상면 9mm에서 김계남이도 만나고 김덕명이도 만나고 또 이제 이쪽으로 고보 이쪽으로 넘어가서는 또 다른 손여옥이 손화중이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시정배들이 제법 있어서 그들의 우두머리를 하고 있는 듯이 보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부터 조금씩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 내가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